배를 가장 잘 짓는 나라고 배를 짓는 기술이 제일 세계적으로 넘버원의 경쟁력을 갖고 있는데 왜 해양국가가 아니었을까 하는 의문이 들 정도로. 자, 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해군 80주년 특집으로 한번 마련을 해봤습니다. 해군이 어떤 변천사를 가져왔는지 전문가분 모시고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먼저 자기소개 좀 부탁 좀 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HD 현대중공업 최태복 상무입니다. 제가 80년 생일 맞은 우리 모군을 생각해서 특별히 오늘 나왔습니다. 우리 사회자분이 소개해 주신 그 정도 전문가는 아니고요. 제가 해군에서 36년간 있었고 또 방산기업에서 지금 5년째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여러 가지 해군과 요즘 뜨고 있는 해양방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나왔습니다. 자, 진짜 말씀 주신 것처럼 해양 방산이 굉장히 큰 이슈가 됐어요. 에이펙에서 굉장히 많은 논의들이 이어갔고 전 세계가 드디어 관심을 갖게 됐어요. 자, 에이펙 어떻게 보셨어요? 좀 보시면서. 네, 에이펙의 경주와 울산은 1시간 거리인데 저희들도 상당히 들떠 있었죠. 경주에서 에이펙이 열린다. 에이펙의 가장 큰 흥행을 만든 것은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와서 또 아니나 다를까 조선 부분을 이야기했습니다. 마스가. 그런데 정말 기가 막힌 것은 그 순간에 그 타이밍에 우리 원잠이 필요하니 핵연료를 좀 지원해달라. 이 원잠 문제는 정말 제가 해군 출신이기 때문에 오랜 수건이 있는데 이 에이펙에서 조선 기술력의 문제와 또 마스가 프로젝트와 함께 우리나라의 수건 사업의 원잠 문제를 같이 다루었다. 이거는 정말 빅뉴스였죠. 우리 잠수함 사업이 또 캐나다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페루, 필리핀, 캐나다 대표단이 방문하고 또 저희들 같은 경우는 페루 해군과 페루 잠수함 개발을 위한 LOI를 체결을 했죠. 그래서 이제 LOI 다음에는 바로 잠수함 건조 계약이거든요. 그래서 거의 마지막 거의 9분응선을 넘는 그런 성과를 또 거두었습니다. 시작이죠. 이제 시작이죠. 본격적인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해군 일단 80주년이 됐습니다. 어쨌든 과거를 조망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창설됐을 때 좀 그때 당시 분위기 좀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우리 해군이 정말 정통성 있는 명문 가문이다. 왜 그러냐면 충무 이순신이 정말 대단한 위인이신데 그런 정통성을 갖고 있는데 또 하나 알게 된 것은 바로 손원일 제독과 그 300여 명의 성각자들. 1945년 11월 11일이 창설 기념일인데 그 당시 해방병단이라는 이름으로 발족이 됐는데 그 당시 정부가 없었습니다. 정부도 없을 때예요. 정부도 없을 때 이 해양 성각자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진해로 이동해서 그 당시 미 군정이 관리하던 숙소를 하나 배정받아서 뭐 월급이 있겠습니까? 누가 줍니까? 그냥 먹는 것도 스스로 해결하고 그러면서 해방병단을 창설했습니다. 근데 배라는 것은 당시 일본 해군이 쓰다가 버리고 간 지원정들 그거 나중에 한 2, 3년 동안 다 모으니까 한 36척. 그러나 전투함은 하나도 없었죠.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 출발한 겁니다. 저는 정말 나라를 되찾고 난 이후에 해양 주권을 지키겠다고 자발적으로 결성된 것이 바로 우리 해군이다. 정말로 그래서 해군은 국민의 군대라고 합니다. 저에게 해군 역사를 통으로 한번 설명해 보라 그러면 40년씩 나눌 수 있다. 미국이 주로 사용하다 퇴역한 군함을 도입해서 이것을 정비해서 해군력을 키워가던 시기가 전반 40년, 후반 40년은 국산 함정을 만드는 그런 시대, 그렇게 전후반으로 나눌 수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요즘 함정 수출을 하러 나가면서 우리 대상 국가들에게 설명하는 것이 우리 해군에서 당신들의 해군력을 복원할 수 있는 거 배울 점이 있다. 뭐냐면 자꾸 우리의 후반 40년에 주목을 하는데 그거보다 전반 40년을 먼저 주목하면 좋겠다. 여기에 MRO가 나옵니다. 우리 해군은 신조함정을 건조해서 해군력을 키우는 해군이 아니라 MRO를 통해서 해군력을 키우는 해군입니다. 이 비밀을 잘 몰라요. 지금도 우리 신조함정을 도입하는 국가들이 보면 MRO 기반이 없어요. 그냥 운영 유지 기반은 없이 신조함만 가져가려고 그래요. 근데 일단 신조함을 인도하잖아요. 그 뒤에 가보면 운영을 제대로 못해요. 그럼 사실상 새로 도입해놓고 그냥 썩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전반 40년에 대한 역사를 제가 오늘 좀 강조하려고 합니다. 조금만 더 설명드리면 해군이 그 열악한 환경에서 출발했지만 해군이 조함창을 만들고 정비창을 만들었어요. 그 40년 후반의 열악한 시기에. 그래서 해군이 조함창을 만들어서 처음으로 차체로 배를 건조를 해요. 그러니까 낡은 지원정을 개조한 거죠. 계속 개조하는 거죠. 그렇게 나온 첫 전투함이 충무공함이에요. 충무함. 우리는 이수진을 워낙 좋아하니까 워낙 좋아하죠. 그 호를 따서 충무공함을 충무공함. 이 충무공함을 해군 조함창에서 만들었어요.
그때부터 정비 기술을 발달시킵니다. 미국 해군이 폐선한 배를 한국에 주잖아요. 우리는 2, 3년 설령 남은 배를 2, 30년을 더 쓰는 겁니다. 그 분명히 미국 박물관에 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현존 전력으로 쓰고 있는 거죠. 계속 쓰고 있는 거죠. 그 미국이 역사 공부를 할 때 우리나라 해군에서 보면 역사 공부가 될 정도로 네. 그렇게 MR에서 우리가 90년대 후반까지 미국 함정을 썼어요. 그러니까 정말 대단하죠. 대단한 국가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우리보다 후발주자 국가들한테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우리 MRO를 배워라. 우리가 태역한 배들을 가지고 이 MRO 기술을 발전시켜서 정비 유지 기반을 먼저 갖추어라. 그러면 신조함이 갔을 때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왜냐하면 어느 나라나 우리와 같은 해군력을 동시에 갖기는 어렵습니다. 어렵죠. 예, 어쩔 수 없이 태역한 배나 값싼 함정으로부터 고성능 함정으로 빌드업할 수밖에 없죠. 시행착오를 겪어야 그렇죠. 되거든요. 그래서 요즘 MRO 많이 하잖아요. 저는 우리가 가고자 하는 MRO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추천하는 MRO가 바로 우리 해군이 전반기 했던 그 MRO가 당장 다른 나라로 도입해야 되고요. 자, 지금부터 신조함 함정을 또 도입하는 나라는 우리가 구상하고 있는 미래형 MRO 사업을 구축해야 됩니다. 이 미래형 MRO는 제가 또 나중에 추후에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기술을 가지고 지금 국산화에 드디어 도전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도 이제 만들어보자. 우리 바다 한번 지켜보자. 약간 이런 마인드였을 것 같은데, 자, 그때 당시 좀 어떠셨는지 좀 이제 40년 이제 후반 역사로 들어가면 물 한 모금 먹고 가야 됩니다. 살짝 먹고 가겠습니다. 너무 말씀을 잘해주셔가지고 제 목소리 돌아오면 난리 난다니까요. 뒤집어져서 죄송해요. 네, 아닙니다, 그래서, 아닙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이거 보시는 분들은 다 알 거예요. 후반전 40 역사를 좀 짧게 강렬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해군의 10대 변곡점 그걸 야심차게 준비했습니다. 네. 제가 나름대로 선정한 10대 사건 이거를 이해하면 해군이 어떻게 발전돼 왔는지 알 수 있는데 첫 번째로 꼽을 수 있는 거는 바로 국산 첫 전투함. 이게 이제 자주국방 박정희 대통령께서 1970년대에 들어오면서 우리 스스로 국방력을 갖추자. 그리고 첫 사업이 율곡 사업이 아니었어요. 번개 사업이에요. 얼마나 마음이 급했으면 이름이 번개겠습니까? 번개 사업입니다. 번개 사업으로 만든 게 소총 만들었어요. 맨 처음에 그렇죠. 유명한 얘기죠. 그죠? 박정희 대통령 무조건 만들어봐 해가지고 그거 이제 시행착오로 맞죠. 어쨌든 했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제대로 해보자. 율곡 사업. 그 다음에 이제 율곡 사업이 진행되죠. 해군은 어떻게 사업이 진행됐느냐? HD 현대중공업을 창업한 정주영 명예회장님께서 1973년도에 울산에 조선소를 설립하고 그로부터 2년 후에 박정희 대통령께서 당시 정주영 회장께 현대중공업이 첫 국산 호위함 전투함을 한번 만들어봤으면 좋겠다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방산업체로 등록하고 1976년도부터 첫 국산 전투함 설계에 들어갑니다. 설계에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4년 만에 울산함 취직을 합니다. 와. 우리나라 첫 전투함이 왜 울산함이냐? 울산에서 진수했기 때문에 울산함입니다. 근데 이 울산함이라는 이 네이밍이 그 이후에 울산함 배치 1, 2, 3 시리즈 우리나라 호위함의 시리즈의 대표명사가 바로 울산급. 완전 베스트셀러고 호위함함의 울산함. 울산함. 밖에 이렇게. 생각이 안 나죠. 네. 네. 우리 아까 말씀드린 충무함이 우리 정비창에 조함창에서 만든 그 시조새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저는 그걸 시조함이라고 합니다. 시조함. 시조함이라면 울산함은 대한민국의 첫 시제함, 국산 전투함의 시제함이다. 이렇게 부를 수 있죠. 맞죠. 여러 가지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을까요? 그 4년 동안. 네. 두 번째는 수상함은 그렇게 시작됐지 않습니까? 네. 그럼 수중함, 잠수함은 언제부터? 수상함 만들고 한 6년 만에 또 잠수함을 가져야 되겠다. 또 그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한 것이 바로 독일로부터 장보고함을 독일에서 일본함을 건조해서 도입하고 네. 2번함, 2천함부터는 국내에서 건조하는 방식으로 해서 착착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1990년대부터 이제 잠수함 시대가 열렸다. 이게 두 번째 변곡점. 네. 세 번째는 이제 율곡 사업의 결을 따라서 해군력이 신장돼 왔지만 뭔가 해군이 더 큰 이상과 비전을 가지자. 대항해군. 대항해군. 중요한 얘기죠. 1995년 안병태 참모총장께서 취임사에서 대항해군을 주창합니다. 그리고 그 대항해군 프로젝트를 당시 대통령께 보고를 하는데 살짝 비화가 있는데 비하 얘기 될까요? 그 당시 국방부 장관님께서 아니 아직 국내를 지킬 해군력도 없는데 무슨 대항해군이냐 너무 이러다 하고 좀 만류를 했어요. 그런데 이 안병태 제도께서는 아니야 해군력은 워낙 오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부터 대항해군 프로젝트 꿈을 꿔야 후배들이 나중에 그 전력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보고하지 말라고 했는데 김일성 대통령께 보고를 해버립니다. 직보로. 직보.
와. 장관이 앞에 앉아 있는데 대단한 분이죠. 해군을 위해서. 아, 예. 그리고 결국엔 우리나라를 위해서인 거죠. 그야말로 총대를 맨 거죠. 그때부터 30년 계획, 50년 계획을 세운 겁니다. 실질적인 중장기 계획이 드디어 그렇죠. 돌입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로드맵이 나오니까 지금 눈으로 보는 이수 구축함, 삼천동급 잠수함이 이제 가시화된 겁니다. 그때 당시에 그런 기틀을 안 만들었다면은 넓게 펼쳐나갈 해양 강국의 꿈이 굉장히 축소될 뻔했겠네요. 그렇죠. 2002년이 되면은 광개토함이라는 구축함이 있었지만 제가 진정으로 보는 구축함은 충무공 이수진급 구축함입니다. 왜? 이름이 충무공 이수진.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 충무함이 있었는데 아니 그 우리 초창기 선배님들은 이수진 안 썼어요. 그냥 그냥 충무공 호만 썼어요. 근데 이제 후배들이 야심차게 충무공 이수진은 이름을 붙였는데 이거를 4,400톤급 구축함에 붙였어요. 왜 거기다가 바로 이 비밀이 있는 겁니다. 4,400톤급 구축함부터 대항작전이 가능한 겁니다. 단독으로 항해가 가능한 겁니다. 그 배들이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소말리아. 아덴만 해외가 있잖아요. 대항해군의 첫 시발점이 뭐냐? 이 구축함이지 않느냐. 여기서부터 시작인데. 여기서부터 시작이다. 그래서 충무기수진 이름을 붙인 거죠. 그러니까 제가 네 번째 역사적 변곡점으로 꼽을만 하잖아요. 그렇게 안 갔으면 아덴만 연명작전은 없어요. 없었죠. 역사적인 순간도 없었을 겁니다. 굉장히 전율이 오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도 계속 남아 있어요. 이게 더 중요한 건데. 아직 시작입니다. 예, 이제 시작이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가 2005년도에 독도급 대형 수송함. 나왔죠. 이게 길이가 199m입니다. 그 당시 보도자료를 보면 아시아에서 가장 큰 대형 수송함이라고 그랬어요. 아시아에서 가장 큰. 아시아에서 가장 큰.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니 일본이 우리보다 먼저 가졌는데 그랬어요. 그게 원래 이제 우리가 뒤에 가다 보니까 그게 가능했던 거죠. 어쨌든 당시는 아시아에서 제일 큰 대형 수송함이었습니다. 대형 수송함도 개막이 시작된 거죠. 그래서 독도함을 가지니까 이제 정말로 입체적인 상작전이 가능한 거죠. 네. 독도함 그 당시 한진중공업에서 만들었는데 정말 한진중공업이 그 배로 꽉 찼더라고요. 어마어마했습니다 정말로. 네. 여섯 번째는 이제 잠수함 시리즈 두 번째인데 214급 1800도급 잠수함을 HD 현대중공업이 당시 건조를 했는데 이걸 왜 또 역사적이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209를 독일에서 도입했는데 209를 도입한 나라는 우리보다 앞서 다른 나라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14는 AIP 공기 분로 장치가 적용된 잠수함입니다. 독일에서는 212 잠수함으로 이미 개발이 됐지만 수출용으로는 한 번도 적용해 본 적이 없는 잠수함이에요. 우리가 가장 먼저 이 AIP를 적용한 잠수함을 짓게 된 겁니다. 독일 외에 어떤 나라도 해보지 않은 거를 이제 HD 현대중공업이 처음으로 해보게 된 거죠. 걱정이 많았죠, 사실은. 그런데 보기 좋게 일본함, 손원일함을 건조를 성공한 겁니다. 사실 AIP 적용하면서 209보다 작전 능력이 2배로 더 신장됐거든요. 반경도 굉장히 넓어지고, 예. AAP는 지금도 굉장히 중요한 기술로 자리 잡고 사실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했고 이제 독일 외국가에서는 그 이후로 AIP가 그냥 또 베스트셀러 잠수함이 됐죠. 예. 여섯 번째 변곡점을 지나서 자 이제부터는 또 강력한 거 나오거든요. 이게 이제 정말 떨리는 순간인데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이스 시리즈로는 다섯 번째, 7,000톤급 이상 이수 구축함은 전 세계 세 번째 이수 구축함을 가지게 된 겁니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 당시는 우리 국방력이 10위권 밖이었고 어떻게 2007년도에 7,000톤급으로 세 번째 이수 구축함 건조국이 될 수 있느냐. 감개무량한데.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저보다 더 감개무량했던 분이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세종대왕 진식 때 제가 가 있었거든요, 현장에. 제가 이제 기자분들하고 같이 딱 갔는데 역사적인 그때 해군이실 때 역사적 순간을 제가 정언하는 겁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세종대왕함을 딱 보더니 이분이 말문이 막혀서 야 우리가 이런 배를 정말 가질 수 있는 거냐 하면서 당시 대통령실에서 쏜 연설문을 읽지를 못하시겠다고. 연설문을 잘 써왔지만 연설문 가지고는 다 이 감동을 담을 수 없는 것 같다고 즉석 스피치를 해요. 이게 지금도 너튜브를 찾아보면 나옵니다. 예. 이 배를 어디서 우리가 돈 주고 사온 것도 아니고 바로 이곳 현대중공업에서 만들었습니다. 가장 상징적인 전투 능력이 오늘 이 이지스로서 표현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 감격을 느끼는 것 이상으로 기자분들이나 그 소식을 전해준 국민들 다 그 전율을 느꼈죠. 그쵸. 사실은 우리가 이수구축을 가졌다는 거. 드디어 이제 해양 선진국으로 가는 초석을 마련을 네.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그 초석 때문에 그렇죠. 지금 더 미래가 밝아질 예정인데요. 그냥 우리가 지금 책상에서 얘기를 하니까 이게 안 와닿을 수 있는데요. 실제로 함정을 직접 보면은 그 위상과 이게
사실 엄밀히 얘기해서 전투기라든지 탱크에 비할 바가 아니에요. 비할배가 아니죠. 정말로. 이거는 복합 무기 체계잖아요. 예. 세종대왕이 그 당시 타격 능력은 물론 없었지만 탄도탄을 추적할 수 있는 유일한 전력이었습니다. 그냥 미국을 비롯한 우방국으로부터 정보를 받는 시기였거든요. 세종대왕이 나온 이후로부터는 우리가 직접 추적했죠. 그 추적한 정보를 우리 아군 자산에 다 동시에 육해공이 전부 다 그렇죠. 공유할 수 있게 된 예. 거죠. 그리고 그때부터 세종대왕함이 그 이후에 나온 율곡이함 다 북한 탄도탄 궤적을 다 추적했지 않겠습니까? 네. 이 부분부터 너무 자세하게 들어가면 물론 안 되겠지만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거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기서 제가 이제 그래도 지금 또 HD 현대중공업 유니폼을 입고 있으니까 네. 깨알같이 자랑을 좀 해야 되는데 이수 구축함 우리가 짓는다고 하니까 미국이 이수 전투 체계를 이제 판매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한국 기술로는 이수 구축함 지을 수 없다. 당신들이 설계는 할 수 있겠냐. 그래서 설계 도면을 사가지고 얘기했어요. 설계 도면도 구입해라. 아예 또 구입해라. 그 당시 이제 방사청, 해군, 현대중공업이 고민에 빠졌죠. 사업을 안정적으로 보낼 것인가, 그러지 않으면 이번 기회에 또 도전을 할 것인가. 도전할 것인가? 우리 거를 완전히 습득할 네. 것인가? 우리는 도전의 역사였습니다. 그렇죠. 해봤어? 이 정신으로 그냥 가는 거죠. HD 현대를 아우르는 얘기잖아요. 우리의 이게. DNA가 바로 이제 정주영 회장께서 이야기 그렇죠. 해봤어, 정신. 해봐야죠. 해봐야죠. 설계도를 과감하게 우리가 우리 기술로 도전했죠. 우리가 이런 얘기하면 미국이 어떻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더 잘 만들었어요. 미 해군이 보고 와서 야 너무 잘 나왔다. 이렇게 이수구축함 잘 만들어 볼 수가 있어. 이렇게 감탄할 정도입니다. 그 후신인 정조대함 더 난리 났죠. 예. 물론 전투 체계는 미국에서 도입했지만 거의 국산화를 했다는 것이 지금 세계적으로 우리가 K방산의 이 정도 입지가 높아진 또 하나의 변곡점이 된 것이죠. 기술 강국으로서의 도약이 그렇죠. 또 세종대왕 이름이 들어가면 또 특별해지거든요. 그럼요. 함정 이름에 이게 역사적 위인을 이름을 붙이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외국으로 우리 함정이 방문하면 당연히 배 이름에 깃든 일화를 물어봐요. 네. 너희들 배 이름이 왜 세종대왕이냐? 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왜 충북 이수신이냐? 그 자랑스러운 우리 역사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또 장점이. 우리가 5,000년 역사에 빛나는 뼈대 있는 가문이다. 민족이다. 이걸 또 은연중에 해군이 또 홍보를 또 합니다. 그 분들도 그거를 보면서 이거는 역사가 있구나, 역사죠. 전통이 있구나, 예. 이거를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자,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숨가쁘게 명곡점이. 달려왔지만 또 이제 8번째. 네, 이제는 잠수함을 드디어 우리 기술로 건조합니다. 네. 20914가 독일에서 도입한 것이라면 3,000톤급 잠수함 기본 설계를 당시 HD 현대중공업과 당시 대우조선해양 지금 하나오션이 같이 기본 설계를 합니다. 네. 물론 ADD가 주도했죠. 주도하면서 같이 했는데 그렇게 도전해가지고 2018년도에 드디어 일본함 도산 안창함이 진수가 됩니다. 전 세계가 주목했죠. 야, 대한민국이 이제 잠수함도 독자 기술로 만들어? 근데 그냥 독자 기술 정도가 아니고 3,000톤급의 3,000톤급에 또 대형 잠수함. 들어가는 기술도 상당 부분을 국산하고 예, 수직 발사관이 또 들어갑니다. 네. 이게 이제 잠대지 타격 능력이 차원이 달라지는 거죠. 드디어 시작되는 드디어 거죠. 시작된다. 물론 214도 잠대지 기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3,000톤급부터는 수직 발사능이 또 얘기가 다르죠. 근데 지금 폴란드, 캐나다 잠수함 시장에 호기롭게 우리가 뛰어들었죠. 그렇죠. 그리고 뭐 이렇게 독일 나와라, 이제 프랑스 맞아요. 나와라, 뭐 한번 해보자. 예, 가성비는 우리도 좋을 걸. 훨씬. 근데 뭐 네. 기술도 부족하지 않고. 우리는 더 중요한 거는 실증된 장비라는 거죠. 맞아요. 운영을 하고 있는 장비입니다. 독일은 2,000톤급 이하는 아주 다양한 기술력은 월등히 앞서 있다고 할 수도 있지만 3,000톤급 이상은 우리가 실증 장비거든요. 훨씬 저희가 앞서 있을 수 있다는 평가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폴란드, 캐나다 잠수함에 우리가 큰 기대를 걸고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원팀 정신이 깃들어 있는 거. 무엇보다 원팀으로. 그게 진짜 큰 것 같아요. 요즘은. 이제 9번째 이제 다 와갑니다. 네. 숨가쁘게. 정조대항함. 이름도 벌써 또 위인이에요. 엄청난. 이수 구축함 배치2인데 네. 정조대항함은 제가 볼 때는 현존 최강의 이수 구축함입니다. 네. 전 세계 다 붙여도 이수 구축함으로는 정조대 최고 넘버원이다. 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제는 탄도탄 요격 기능까지 완벽한 해상 기반의 KAMD를 구축한 거죠. 저희의 진짜 삼축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그리고 정조대왕이 미국과 비등하거나 더 앞서는 부분도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여기에
국산 기술이 더 들어갔거든요. 들어가 있거든요. 네. VLS만 해도 KVLS가 들어가서 우리가 국산으로 개발한 미사일 탄도탄이 탑재됩니다. 배치가 되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거기는 또 통합 소나 체계에 들어갔습니다. 잠수함을 잡는 기능은 우리가 더 좋습니다. 정조 대함이 장착한 무기 체계가 어마어마하다는 걸 제가 말씀드립니다. 다양한 무기 체계들을 함께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또 이제 그러면 얘기가 이제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수상함의 끝판왕, 물론 항모를 아직 우리가 못 해봤습니다. 아, 네, 그렇죠. 우리가 그래도 하고 싶은 게 한 개 정도 남아 있어야 대항해군이 완성이 금방 돼버리면 또 그렇잖아요. 이제 마지막 항모의 꿈은 아직 남겨놓고 남겨놓고. 그 앞 단계 바로 원자력 잠수함. 이제 마지막 제가 꼽은 10대 변곡점의 마지막이 오늘 이거를 정말 말씀할 수 있어서 너무 전 기뻐요. 저도 어안이 벙벙합니다. 네. 얼마 안 됐거든요. 이 얘기가 나온 지가. 이게 에이펙 전까지는 원작물 어디 가서 공론화 이야기를 못했어요. 그러니까요. 이거 얘기하면 약간 이상하게 아니, 볼 수도 얘기하면 있고. 안 되죠. 예, 얘기도 못 하고. 네. 약간 공론화하기가 어려웠어요. 뭐.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지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를 수 없고 뭐 이런 분위기였죠. 그래서 제가 과감하게 10번째 변곡점으로 딱 이렇게 자신 있게 아니 과감한 정도가 아니고 진짜 맞아요. 이건 되게 자신감 있게 이야기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정말 숨가쁘게 달려왔는데 네. 이제 원잠까지 가게 됨으로써 정말 우리 대항해군은 거의 이것도 한 구분능선을 넘고 있다. 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다 모든 게 갖춰지고 있는 꿈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저희가 어쨌든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은 좀 고립돼 있는 그렇죠. 나란 거잖아요. 네. 그래서 바다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정말 아쉬운 게 약간 그 동안에 좀 솔직히 저평가됐었어요. 그 동안엔. 근데 이번에 완전 탈바꿈하는 계기, 정말 변곡점이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나라가 배를 가장 잘 짓는 나라고 배를 짓는 기술이 제일 세계적으로 넘버원의 경쟁력을 갖고 있는데 왜 해양국가가 아니었을까 하는 의문이 들 정도로 우리 해군의 40년 역사는 제가 말씀드린 10가지 이 변곡점만 이해를 하셔도 되고 앞으로 해군의 20년을 앞으로 이제 또 얘기할 건데요. 그 해군의 20년 이거는 더 숨가쁘게 달려갈 겁니다. 아마 그까지 들으면 해군의 백년 역사가 완성되겠죠. 와.